수만 년 전 인류 최초의 예술가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빛 한 점 없는 동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와 함께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냥 벽이 허전해서 장식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곰브리치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 최초 예술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단서는 말이죠. 그림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 깊은 동굴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나 위험하고 어두컴컴한 곳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것들, 이거 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던 동굴 입구 근처가 아니에요. 횃불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발견됐거든요. 심지어는 이미 그려진 오래된 그림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막 겹쳐서 그리기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이 그림들이 그냥 와, 예쁘다 하고 감상하라고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누구 보여주려고 그린 거였다면 왜 이렇게 보기 힘든 곳에 그것도 지저분하게 겹쳐서 그렸겠어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장식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곰브리치가 제시하는 아주 혁신적인 미술사 이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곰브리치는 우리를 그림인가? 마법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그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상용 예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논쟁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통 우리는 미술하면 아름다운 장식, 보기 좋은 것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곰브리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주술적 도구였다는 거죠. 이 관점의 완전한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믿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엿을 붙인다거나 스포츠 경기 이기라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그런 징크스 있잖아요. 심지어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선사시대 사람들한테 동굴 속 그림은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굉장히 실용적이죠. 1단계, 먼저 동물을 그립니다. 2단계, 그 그림을 향해서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의식을 치러요. 그림을 제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단계, 실제 사냥에 나갔을 때도 그 동물을 제압할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림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힘,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목적이 그림의 스타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우리는 힘을 포착하는 미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그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동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동물이 가진 그 생명력, 그 힘과 영혼을 이미지 안에 붙잡아 두는 거였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동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그 힘을 담아내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되죠. 목적이 생존을 위한 주술이었으니까 스타일은 당연히 겉모습보단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도 아름다움이 아니라 힘이 된 겁니다. 유명한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을 했잖아요.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미술에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선사시대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곰브리치는 이걸 믿음의 체계로서의 미술이라는 훨씬 더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또 다른 강력한 문명의 예술을 통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고대 이집트 미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들의 목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대상의 가장 완전하고 변치 않는 형태들을 조합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얼굴은 옆모습, 눈은 정면, 몸통은 정면, 팔다리는 또 옆모습으로 그렸던 거죠. 이게 바로 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린다는 이집트 미술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문명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곰브리치의 주장이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선사시대 예술가들은 현실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의 힘을 포착했고, 이집트 예술가들은 사후의 영생을 위해서 인간의 완전함을 기록했어요. 목적은 달랐지만 결국 예술이 그 사회의 가장 강력한 믿음 체계를 반영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된다는 점은 똑같았던 겁니다. 자,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시작해서 고대 이집트의 무덤 미술까지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곰브리치의 가장 위대한 통찰, 즉 미술의 본질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의 책 서양 미술사의 첫 문장이자 가장 유명한 말이죠.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곰브리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미술이라는 마치 영원 불변할 것 같은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들, 즉 미술가들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선사 시대의 미술가는 주술사였고 고대 이집트의 미술가는 영생을 위한 기술자였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미술의 정의와 목적도 그렇게 함께 변해온 겁니다. 곰브리치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미술이 생존과 영생이라는 그토록 절실한 필요에 답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술은 과연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미술을 찾고 즐기는 바로 그 이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